아비투스,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하고 문화자본의 일종입니다. 문항의 핵심어는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식, 계급적 배경을 반영, 문화자본의 일종이다.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모두 프랑스 사회학자 브르디에의 개념인 아비투스를 가리킨다. 아비투스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내면화된 성향 체계를 말한다. 즉,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적 경험과 교육, 가족 분위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사고방식에 스며든 습관적 태도이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문화적 취향, 언어 습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고급 언어 표현, 예술적 취향, 자신감 있는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며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적 배경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향이 바로 아비투스이며 브르디에는 이것을 문화자본의 한 형태로 보았다. 패러다임은 어떤 시대나 학문의 영역을 지배하는 이론적 틀이나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과학적 사고나 사회적 인식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몸에 내면화된 습관과는 다르다. 헤게모니는 이탈리아의 그람시가 사용한 개념으로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보다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통해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얻어내는 지배 형태를 뜻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체계나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정당화나 권력 유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일부,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문화실조로는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배경이고요.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문화실조로는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가정의 문화적 결핍이 학업성 지격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빈곤층 소수민족 아동들이 가정에서 중산층 문화에 해당하는 언어, 사고방식, 학습 태도 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 학교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실조로는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의 빈곤 아동에게 조기교육, 건강관리, 영양지원 등을 제공한 보상교육 정책입니다. 이는 문화실조론의 가정환경이 부족하므로 학교가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실조론은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의 원인은 학교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틀렸습니다. 문화실조론은 학업 격차의 원인을 학교 내부가 아니라 가정의 문화적 환경, 즉 가정 요인에서 찾습니다. 즉 학교의 구조나 교사보다 가정이 제공하는 언어, 가치, 태도의 결핍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 요인의 원인을 둔 것은 번스타인이나 보울스 긴티스의 재생산 이론 같은 학교 비판론에 가깝습니다.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맞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모든 문화에는 그 나름의 가치와 체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문화를 결핍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월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실조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플립러닝은 학생은 교실 수업 전에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교실 전 수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나 문제를 교사와의 심화학습 활동,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해결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정착 수업은 현실성 높은 앵커, 즉 정착점 역할의 이야기, 영상, 사건을 먼저 제시해서 학습자가 문제 맥락 속에서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의 출발이 교실 내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맥락 자료와 복합 과제라는 점입니다. 교실 밖 온라인 선행학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실 수업 시간에 앵커를 중심으로 탐구가 전개됩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자율적으로 탐색 협력하여 구성하는 접근입니다. 문제중심 학습 수업에서도 사전 읽기나 자료 탐색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핵심 구조는 문제 제시, 가설 알아야 할 것 규명, 자기주도 탐색, 해결안 도출의 순환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 전달을 사전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교실에서는 주로 적용, 토론, 코칭을 하는 필립러닝의 고정된 순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PBL 즉 문제중심 학습은 문제중심이 본질이고 플립러닝은 전달 단계의 시공간 재배치가 본질입니다. 인지적 도제 학습은 전문가의 모델링, 코칭, 발판 제공, 명료화, 반성, 점차적 소거 등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내고 길들이는 교수 학습 틀입니다. 교실 활동 비중이 크고 협력적 과제 사고의 외재화가 핵심이며 사전 온라인 선행학습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하는 개념이고 교수 지식, 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환경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지식은 티팩입니다. 문항의 핵심은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 PCK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TPEC, 즉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기술 교수 내용 지식입니다. 슐만은 원래 PCK,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 지식, CK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 지식, PK의 단순 합이 아니라 특정 내용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의 통합을 의미했다. 이후 미시라와 켈러는 여기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하여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티팩이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CK, Content Knowledge,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PK, Pedagogical Knowledge,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 TK, Technological Knowledge, 교육에 활용 가능한 기술 도구에 대한 지식. 이 세 요소가 결합하여 TPEC,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가 된다. 즉, 교사는 특정 수업 내용과 학습자 특성 그리고 기술 도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슈얼 교수 매체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 모형은 1. 학습자 분석 Analyze Learners 2. 목표 진술 State Objectives 3. 방법 선정 Select Methods 4. 매체 활용 Utilize Media 5. 학습자 참여 Require Participation 6. 평가 수정 Evaluate and Revise입니다. STAD는 슬라빈이 제안한 협동학습 모형 중 하나로 학생들의 개별 성취 향상을 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Where to는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수업 설계 원리로 W. 목표 알기 H. 흥미 유발 E. 경험 제공 R. 성찰 E. 평가 T. 차별화 O. 조직화의 단계입니다. 고려시대 교육기관인 국자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종 11년 992년에 설립되었고 6학으로 구성되었고 교과목으로 효경, 논어 등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중앙교육기관은 시대별로 명칭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국자감이 중심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으로 이어졌다. 국자감의 설립 시기는 성종 11년 992년이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한 중앙관학이고 유교 경정 교육을 통한 유교 관료 양성이 목적입니다. 학제는 6학체제입니다. 6학이란 국자감이 6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국자학은 문무백관 자대 대상이었고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즉 문관, 무관 양성을 위해 인문, 법률, 서예, 산술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다. 교과목은 주로 효경, 논어 등 유교 경전 중심이고요. 이는 성리학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의 유학교육 형태이고요. 운영 방식은 신문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달랐는데 귀족 자제는 국자학, 중하류층은 태학, 사문학 등 하위학부에 다녔습니다. 국학은 신라 신문왕 때 682년에 설립된 중앙교육기관이에요. 고려가 아니라 신라 시대의 학교입니다. 경당은 고려 조선의 지방교육기관으로 주로 평양 등 북방지역에서 청소년의 학문과 무예를 교육하던 곳이에요. 중앙관학인 국자관과는 다릅니다. 유경공원은 조선 고종 때 1886년에 개학이 서양식 교육을 위해 세운 신식 학교입니다.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교육은 현재의 생활 그 자체이고 학습은 아동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하고 학교는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주의는 존 듀이의 사상에 기초한 교육 철학으로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즉,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동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교육은 현재의 생활 그 자체이다. 맞습니다. 듀이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생활 자체로 보았습니다. 학교는 현실 생활의 축소판이어야 하며 아이들이 사회적 생활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습은 아동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진보주의는 아동의 자발적 활동과 흥미를 중시하며 학습은 아동의 내적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는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진보주의는 학교를 민주적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고 학생들의 협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대한 고전 읽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주의 또는 항존주의의 입장입니다. 항존주의는 아동의 흥미보다 지적 도덕적 훈련과 고전, 즉 고대의 위대한 저서 중심 교육을 중시합니다. 진보주의의 핵심은 아동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민주적 협동이고요. 대표자는 존 듀이입니다. 대립되는 철학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진보주의와 대립됩니다. 진보주의의 핵심 명제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브루너는 인지주의 교육이론의 대표학자이며 지식의 구조와 나선형 교육과정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파이나는 재개념화 운동의 대표학자로 전통적 교육과정이 효율성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이즈너는 예술적 교육과정 이론을 제시했다. 교육과정을 예술적 행위로 보고 교사의 교육적 감시관과 비평적 인식을 강조했다. 브루너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브루너의 핵심 개념은 지식의 구조, 각 학문에는 그 학문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과 원리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임. 나선형 교육과정, 기본 개념을 처음에는 단순한 수준에서 이후 점점 복잡한 수준으로 반복 심화시켜 가르쳐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브루너의 학습의 세 요소는 학습의 경향성, 지식의 구조, 학습의 강화입니다. 보빗은 교육과정론에 시초에 해당하며 효율성과 과학적 관리에 입각한 행동 목표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했다. 대표 저서는 더 커리큘럼이 있다. 1918년에 나왔습니다.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이면 브루너, 재개념화는 파이나, 예술적 접근은 아이즈너, 과학적 관리 효율성 중심은 보빗. 생활지도 활동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여러 단계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중 추수 활동은 학생이 진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 정치 활동,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에 맞는 진학, 직업, 착급 배치 등을 돕는 활동이다. 현재 시점에서의 배치나 진로 결정을 돕는 것. 추수 활동, 팔로우업 서비스는 학생이 진학하거나 졸업한 후 그 생활이나 진로에서 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이나 지원을 하는 활동. 예시로 졸업 후 진로 만족도 조사, 대학 직장 적응 상담, 후배 지도 참여 요청 등이 있다. 목적은 생활 지도의 지속성 확보 및 학교 교육의 피드백 자료 제공입니다. 3. 학생 조사 활동, 인벤터리 서비스. 학생의 신상, 성격, 흥미 적성 등을 조사하여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생활지도 초기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정보 제공 활동은 학생의 진로 선택이나 적응을 돕기 위해 진학, 직업,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생활지도의 원리에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데 모든 학생이 대상이고요. 치료나 교정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간에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시하였는데요.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간의 9가지 수업 사태에는 빈칸 문제로 나오니까 주학선, 자학수, 피수파로 암기하세요. 주학선, 자학수, 피수파 혹은 주학선, 자학수, 피수전, 주학수, 자학수, 피수전으로 암기하세요. 주의집중 획득 1번 주의집중 획득 개인 어텐션 학습 준비 2. 학습 목표 제시 inform learner of objectives 기대 형성 3. 선수 자극 재생 자극 stimulate recall of prior learning 장기 기억에서 관련 정보 인출 4. 자극 자료 제시 present the content 지각 및 이해 5. 학습 안내 제공 provide learning guidance 학습 전략 형성 6. 수행 유도 elicit performance 연습 수행 7. 피드백 제공 provide feedback 수행 수정 8. 수행 평가 assess performance 성취 확인 9. 파지 및 전이 촉진 enhance retention and transfer 학습의 유지와 일반화 자, 1번 주의 집중 획득 학습 준비 2번 학습 목표 제시 기대 형성 3번 선수 학습 재생 자극 장기 기억에서 관련 정보 인출 4번 자극 자료 제시 지각 및 이해 5번 학습 안내 제공 학습 전략 형성 6번 수행 유도 연습 수행 7번 피드백 제공 수행 수정 8번 수행 평가 성취 확인 9번 파지 및 전이 촉진 학습의 유지와 일반화입니다.
주학선 자학수 피수파, 주학선 자학수 피수전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 평가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규준지향 평가는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규상이.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는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합니다. 준거지향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되며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요. 종합평가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지향 평가 (Norm Reference Evaluation은 개인 내 성취를 집단 내 상대적 위치, 서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평가. 예시로 상위 10% 안에 든다, 평균보다 높다 등의 상대 비교. 준거지향 평가 (Criterion Reference Evaluation은 학습자가 미리 정해진 학습 목표나 기준 준거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하는 평가이다. 상대 비교가 아니라 목표 도달 여부가 중요하다. 예시로 80점 이상이면 목표 달성으로 본다. 3.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교수 학습 과정 중에 실시하며 교수 방법과 학습 과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중 피드백 기능이 강하다. 예, 쪽지 시험, 수업 중 질의응답 등. 4. 총합평가 (Summative Evaluation) 학기 말, 학년 말 교수 학습이 끝난 뒤에 실시하며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예시, 기말고사, 학년 말 평가 등. 갈등론적 관점 (Conflict Theory는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보는 관점이다. 즉 학교는 단순히 사회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과 기존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본다. 듀르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이론의 대표학자고요. 듀르켐은 교육의 목적을 사회통합, 사회와 도덕적 규범의 내면으로 보았습니다. 학교는 개인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강조한 기능론적 관점을 가진 학자입니다. 보울즈와 진티스는 갈등론자입니다. 학교교육과 자본주의 사회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에서) 학교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재생산하는 장치라고 주장하고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정당화하고 노동자의 복종적 태도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보울즈와 진티스는 상응이론 즉 Correspondence Theory를 제시했습니다. 부르디에는 갈등론자입니다. 학교는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공간이고 지배계급의 문화가 문화자본과 아비투스를 통해 상징적 폭력의 형태로 재생산된다고 봤습니다. 애플은 갈등론자입니다. 학교와 이데올로기 등에서 교육과정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지배계급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능론적 교육관 세 가지 특징입니다. 교육은 국민이 기초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뒤 적재적소에 배치 충원하는 합리적 기재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 셋 다 기능론적 교육관입니다. 갈등론은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존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설립 운영한 관학과 사인이 세운 사학입니다. 관학을 고르면은 오부학당과 국자감입니다. 오부학당과 국자감은 모두 국가가 설립한 관학입니다. 오부학당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설치된 지방구역 단위 학당으로 중앙에 국자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학이고요. 국자감은 고려 성종 때 설치된 최고 교육기관으로 유학교육을 담당한 중앙관학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원은 조선시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초로 하는 사학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당은 민간이 세우는 기초교육기관으로 사학의 일종입니다. 위센터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고 단위 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이러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위클래스는 학교 내부에 설치됩니다. 위센터는 지역 내 병원, 경찰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즉 지역사회 내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가부 소속이고요. 지자체 운영기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전국 청소년 대상 상담복지를 기능합니다. 상담복지 기능을 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니까 네, 아니고요. 위센터는 교육청 소속입니다.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고요. 학교의 요청을 받아 위기 학생에게 전문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인데 상담 치유보다는 생활보호 자립 지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위클래스는 개별 학교 내 설치된 상담실이고요. 학교 내 학생의 일상적 경미한 상담을 담당합니다. 단위 학교 내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 위센터로 연계합니다. 어슐 모형은 교수 매체나 교수 자료를 효과적으로 선정 활용하기 위한 교수 설계 모형으로 하이니 등이 제안했습니다. 어슐 모형은 다음 6단계의 머리를 잘 단 것입니다. A. Analyze learners 학습자 분석 학습자의 특성, 연령 수준, 흥미, 학습 형식 등을 분석합니다. S. State objectives 학습 목표 진술 행동적 목표를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A, B, C, D 증거를 활용합니다. S.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교수 방법 매체 자료를 선정합니다. U. Utilize media and materials. 교수 매체 및 자료를 실제로 활용합니다. R.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 참여를 유도합니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요구합니다. E. Evaluate and revise. 평가와 수정을 합니다. 수업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반영합니다. 해석적 접근은 교육사회학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거시적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관점입니다. 교육 현상을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와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해합니다. 해석적 접근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호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수량화하기보다 현상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면담, 관찰, 참여 관찰, 사례 연구 등 질적 연구를 활용합니다. 해석적 접근이 연역적 접근과 사고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해석적 접근은 이론에서 검증으로 가는 연역적 방식이 아니라 현상 관찰에서 개념 도출해서 이론 생성을 하는 귀납적 사고를 중시합니다. 즉, 자료로부터 의미와 이론을 만들어내는 접근입니다. 교육의 내적 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해석적 접근은 학교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의미부여, 자아형성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 과정을 분석합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접근이다. 맞습니다. 해석적 접근은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가 교육을 구조적 측면에서만 본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을 참여자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초중등학교법 제20조 교육 고지견의 임무에 따르면 각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합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행정직원이 학교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죠. 행정직원이 학생을 교육하진 않습니다. 즉 행정직원은 교육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및 행정지원이 임무입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장이 학교의 민원을 처리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적 과제 수행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즉, 단순한 지필시험이 아니라 실제적 종합적 과정 중심 평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험 실습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과학 과목에서는 탐구 능력이나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 실습 수행 평가를 자주 실시합니다. 예시로 실험 계획서 작성, 실험 수행 결과 분석 등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평가자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맞습니다. 면접은 학습자의 사고력, 표현력,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 수행평가 방법입니다. 토론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토론 과정에서의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찬반 토론, 협동 토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기시험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잘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하진 않습니다. 수행평가의 본질은 가능한 한 현실적 자연스러운 상황, 즉 어센틱 컨텍스트에서 학습자가 실제 수행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기시험도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드너가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개발하진 않았습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한 학자지 지능검사를 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 지능검사는 비네와 시몬이 개발한 비네 시몬 검사입니다.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는 비언어적 척도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KABC, 즉 카우프만 어세스먼트 배터리 for children은 아동의 인지 처리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언어적 과제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과제, 즉 non-verbal scal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언어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지능으로 구성된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일부 지능 영역을 설명한 것입니다.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지능은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의 일부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즉 WAIS, WISC 등은 언어 지능 verbal IQ와 동작성 지능 performance IQ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검사는 언어 이해,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으로 나뉩니다. 스탠포드 비네 지능 검사에서는 IQ는 생활 연령을 정신 연령으로 나눈 값에 10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이 틀렸습니다. 원래 IQ는 정신 연령 나누기 생활 연령 곱하기 100입니다. 고정 간격의 특징입니다. 고정 간격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물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경과한 후에 제공되고요. 다음 강화물이 주어질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적용 사례로 기말고사에 대한 성적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화물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즉, 강화가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교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퀴즈를 보고 점수를 주는 경우 학생은 언제 강화가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다가올수록 행동이 활발해지고 강화 직후에는 반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을 스켈럽 효과, 스켈럽 이펙트라고 한다. 반대로 변동간격 강화 계획은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불규칙하여 다음 강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불시검사나 무작위 보너스처럼 언제 강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행동 횟수 후 강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변동비율 강화 계획은 불규칙한 횟수의 반응 후 강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즉 결국 문제에서 제시된 일정한 시간 간격, 예측 가능, 기말고사 성적 제공이라는 단서들은 모두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세 가지. 번즈가 제안하였으며 바스가 발전시켰다.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인 자극, 개별화된 배려를 제시하였다. 리더는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순한 상호교환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의 가치관과 신념에 깊은 영향을 미쳐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 조직의 공동 목표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다. 번즈는 이를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보상 중심 리더십, 즉 거래적 리더십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고, 바스는 이후 이 개념을 체계화하여 구체적인 하위 요인을 제시했는데요. 그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상적 영향력, idealized influence, 리더가 모범적 행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 둘째, 영감적 동기와 inspirational motivation, 구성원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 셋째,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구성원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 넷째, 개별화된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구성원의 개인적 욕구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지도하고 배려하는 것.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에 따른 보상처럼 상호교환적인 관계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수준에서 그친다.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구성원의 내적 동기와 헌신을 끌어내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번즈가 제시하고 바스가 발전시킨 이론이며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구성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고대 그리스 교육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플라톤은 여성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스파르타처럼 플라톤도 성차별 교육을 반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육을 주장했고, 스파르타에서는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조했고,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 학교를 세웠고, 소피스트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목적을 더 중시했습니다. 구성주의 이론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지식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에 기반한 인식론적 및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학습은 적극적이고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요. 유의미한 학습은 현실의 학습 과제 내에서 일어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결코 동일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 없고요. 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성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안내자, 촉진자, 조성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
대한 설명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의 토대를 둔 이론입니다. 개인의 모든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습관이며 부적응의 성질에 따라 여러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인간 행동을 규정합니다. 행동 변화에 있어서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담의 과정을 학습으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조건 형성, 우월성의 추구, 열등감 등을 중시한 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이고, 인간이 형태를 완성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고, 신경증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정상적, 비정상적 행동은 학습된 것이라는 것은 로저스의 상담 이론입니다. 교수 매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는 수업 상황, 학습자 특성, 실용성 요인, 학습 목표와 내용, 교수 수업 장소와 시설, 매체의 물리적 속성과 기능,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되고요. 질적 양호성이 있습니다. 계획평가 검토 기법 PERT는 사건 비용, 사업 규모, 중요성 및 복잡성에 따라 변형되는 비반복적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업 계획의 진행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획기법입니다. 계획평가 검토 기법 PERT는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계획 공정을 관계도식 즉 플로우 차트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 관리 기법입니다. 겐트 발 차트는 1913년 미국의 겐트가 창안한 것으로 작업계획과 실제의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평행선으로 표시하여 계획과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대 도표 즉 발 차트로 막대 그래프 차트라고도 합니다. 일의 예정 및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도표, 일정 관리 도표의 일종이고 작업자 혹은 기계 설비의 가동 상황의 관리, 계획과 실적에 의한 진행 상황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산 계획 즉 생산 예정량을 청색으로 나타내고 이에 대한 실적 즉 실제 생산량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관리의 지침으로 합니다. 겐트 도표는 기획의 실행 관리 도구이고 일정 관리 진도 파악을 위해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한 도표이고 시간축, 가로축에 따라 과업의 시작에서 종료 시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각 업무의 진행 상태의 완료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교육청이 교사 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준비 실시 평가를 각 주별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여 진행률을 관리합니다. 키워드는 일정 관리, 시각화, 막대 그래프, 진도 파악 나오면 겐트 도표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미래 예측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직접 회의 대신 익명 설문조사, 즉 반복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해서 합의된 예측을 도출하고 집단 토의의 단점, 즉 권위 동조압력 등을 제거합니다. 델파이 기법의 절차는 전문가들에게 1차 설문을 해서 응답 수집하고요. 요약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2차 설문을 하고요. 재응답을 해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익명, 반복, 전문가, 합의, 미래 예측 나오면 델파이 기법입니다. 인과관계 분석은 어떤 결과 성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즉, 뭐가 뭐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는 분석 방법이고요. 교육평가나 정책 분석에서 성취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때 사용됩니다. 인과관계 분석 예시는 학생 성적 향상의 원인이 수업 방법 변화 때문인지 가정 환경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 성과 평가 나오면 인과관계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이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 미래의 추세나 변화 예측이 가능합니다. 교육기획에서는 학생 수 예상 교원 수 변화 추세 예측에 활용합니다. 시계열 분석의 예시로는 지난 10년간 출생률, 학생 수 통계를 분석해 향후 학령 인구를 예측합니다. 시간 변화, 추세 예측, 통계 분석, 예측 기획 나오면 시계열 분석입니다. 겐트는 일정 관리, 델파이는 전문가 합의, 인과 분석은 원인 규명, 시계열은 시간 추세 예측,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블룸은 완전 학습 이론, 브루너는 발견 학습, 글레이저는 수업 과정 모형.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건 없습니다.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에서는 덕체지 순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체덕지가 아닙니다. 덕체지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교육을 통한 국가 건설, 세 번째는 허명을 버리고 실제를 숭상하고요. 네 번째는 학교를 널리 세워 인재를 양성합니다. 고대 로마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네 가지는 로마 초기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문법학교 즉 중등교육기관이 수사학교, 고등교육기관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수사학교가 문법학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문법학교가 수사학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즉 문법학교에서는 실자유학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쳤고요. 현학적인 학문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더 중시했습니다. 유럽 중세의 교육 5가지 특징입니다. 초기의 대학은 조합 길드의 형태로 발전했고 기사를 양성하는 기사도 교육이 체계화되었고 도제 제도는 수공업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고 수도원 학교는 수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문답 학교가 수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수도원 학교가 수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문답 학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 초기에는 이교도들의 세계의 교육을 담당했으며 후기에는 일반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평생교육의 7가지 특징입니다. 개인적 차원 및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고요. 계획적, 우발적 학습 모두 포함하고요. 발달가업에 따른 항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비판하고요. 모든 기관과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고요.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육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요.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거 알선해서도 안 되고요.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 범위, 이수 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습니다. 5.3일 교육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발표된 대규모 교육개혁 방안으로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를 핵심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후 여러 제도적 변화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5.3일 개혁보다 훨씬 이전에 1970년대 초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이후 조치에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어요. 교원 정년 단축은 1990년대 후반에 시행된 조치로 교사들의 정년을 종전보다 줄여 교직의 세대 교체와 인력 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5.3일 개혁이 이루어진 조치가 맞습니다. 교원 노조 합법화도 199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5.3일 개혁 이후 조치에 해당합니다. 교육복지 투자시 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문화, 복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이 또한 5.3일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속 정책입니다. 반면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는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국가론에서 이상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인간과 사회를 이성의 질서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누고 철저히 합리적인 통치를 강조했고 그의 교육사상과 정치철학에는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플라톤의 핵심 개념인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적 세계와 구분되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제의 세계입니다. 즉 이데아의 세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것은 감각적 세계이며 이데아는 영원 불변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사회를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이 중 철학자의 계급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혜와 덕을 갖춘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플라톤의 덕윤리에 따르면 통치자 계급에는 지혜의 덕, 수호자 계급에는 용기의 덕,
생산자 계급에는 절제의 덕이 각각 요구됩니다. 따라서 절제의 덕은 통치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해당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계급을 4개가 아니라 3개로 구분했습니다. 즉 통치자, 철인, 수호자, 전사, 생산자, 농민, 상공인 3계급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성동 광진교육지원청 등 여러 교육지원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특별시, 광역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문장은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일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요.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합니다. 또한 그 임용 절차,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시도교육감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합니다. 즉 각 지역의 교육학예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특별시, 광역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 ZPD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소극적 교육론에 대한 설명은 루소의 자연주의 소극적 교육론에 대한 교육은요, 유아기 교육의 교육 지침이고요. 아기가 울 때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면 내버려둬라. 아기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강하게 키워라. 아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 경험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소극적 교육론은 지식 일변도의 교육을 배척하고 명령과 교훈 같은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해서 아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자유의지를 자극하여 자립심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즉 7에서 11세는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주요 특징은 보존 개념, 분류, 클래시파이케이션, 서열화, 시리에이션, 탈중심화, 디센트레이션 등입니다. 즉 아이가 구체적인 대상을 실체로 다루면서 그 속성이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토끼는 하얀 거야, 눈이 빨간 거야는 단순한 외형 묘사로 전조작기 사고에 해당합니다. 빨간 사과, 빨간 꽃, 빨간 옷, 빨간 책을 빨간색으로 묶는 거는 공통 속성, 즉 색깔을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는 분류 능력, 클래시파이케이션을 보여줍니다. 즉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뭇잎을 모아 반지로 만들며 놀이하는 것은 상상놀이 중심으로 전조작기 특징이고요. 미래 직업을 고민하여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은 추상적, 가설적 사고를 보여주는 형식적 조작기 특징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핵심 특징은 논리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실제 사물에 한정되고요. 보존 개념 발달을 합니다.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그릇에 여러 다른 형태의 그릇에 물이 똑같은 물에 담아도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그게 구체적 조작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공통 속성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 가능하고요. 서열화, 시리에이션, 크기나 길이 순서대로 배열 가능하고요. 탈중심화, 디센트레이션, 여러 속성 고려 가능, 자기중심성이 감소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피아제는 아동의 사고가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고 양식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지는 성장과 경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합니다. 1. 감각 운동기 센서리 모터 스테이지 0에서 2세입니다. 감각과 운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직접 만지고 조작하면서 배우고요. 대상 영속성, 즉 object permanence가 발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물체가 계속 존재함을 이해합니다. 장난감을 가려도 사라졌다가 아니라 숨겨져 있다고 인식합니다. 전조작기는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고요. 2에서 7세입니다. 물활론적 사고, 즉 애니미즘이고요. 생명이 없는 사물에 생명이나 이지를 부여하는 사고를 합니다. 전조작기에서는요. 예시로 달이 나를 따라온다. 인형이 아파있어 하는 상징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사고가 심볼릭 사시 발달합니다. 언어, 그림, 상상놀이가 가능하고요. 자기중심성, 에고센트리즘이 강해집니다. 전조작기에서는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물의 양, 길이, 수량 등이 변하면 실제 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조작기에선 직관적인 사고가 있어서 외형적인 특징에 의존하고 논리적 추론이 부족합니다. 전조작기에서는 긴 컵의 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구체적 조작기인데요. Concrete Operational Stage고요.
7에서 11세입니다. 특징으로는 사고의 사회화, 소셜라이즈드 사, 즉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지고요. 가역적 사고, 리버스빌리티, 즉 사고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시로 물을 컵에 옮겨 담아도 양이 같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 조작기는 그러니까 그 양이 같은 물을 컵에 옮겨 담아도 양이 같음을 이해하는 건 보존 개념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으로는 귀납적 사고가 있습니다. 개별적 사실을 일반적 원리로 추론하는 거고요. 현식적 조작기의 연역적 사고가 대비됩니다. 형식적 조작기 11세 이후에는 11세 이후에는 연역적 사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보존 개념 컨설베이션이 확립되고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가능하고 공통 속성 기준으로 사물 분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열화를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크기나 길이 순서대로 배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탈중심화를 합니다. 디센트레이션 여러 속성을 동시에 고려 가능합니다. 예시로 색깔과 크기를 동시에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4번 형식적 조작기는 Formal Operational Stage고요. 11세 이후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고 조합적 사고 즉 Combinational Thinking을 해서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요. 가설 연역적 추론 즉 Hypothetical Deductive Reasoning이 발달합니다. 미래 도덕 철학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미래 도덕 철학적 사고가 가능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추상 개념을 논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감각운동기는 0에서 2세로 감각운동 중심이고 대상 영속성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조작기는 2에서 7세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성이 있고 보존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7에서 11세로 논리적 사고도 발달하고 보존 분류 서열화도 발달합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고요. 추상적 사고, 가설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어지며 사고는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통해 논리적 추상적 사고로 발전합니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화는 상담자가 상담기간 약속,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 역할 등 상담 체계와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고요.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았을 때 내담자에게 다시 한번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고요. 수용은 네, 이해가 갑니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반영은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이고요. 해석은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행동이나 말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사에게 비전과 임무를 제시하고 신뢰와 자긍심을 유발합니다. 변혁적 지도성이란 교사가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비전과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비전과 내적 만족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서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즉 변혁적 지도성은 교장이 비전을 제시하고 교사에게 자긍심, 신뢰를 불어넣고 교사가 스스로 기대 이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교사에게 요구사항의 완성에 대해 보상과 칭찬을 약속함으로써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요. 변혁적 지도성이 아니라 거래적 지도성, 즉 보상 교환 중심 묘사입니다. 변혁적 지도성은 하면 상 줄게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치를 위해 일한다로 설득합니다.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감독과 관찰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감독 관찰 중심입니다. 이거는 관리자 통제 역할, 감독관 스타일에 가깝지 구성원의 내적 성장을 이끄는 변혁이 아닙니다. 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전체 학교 성과에 주안점을 둔다고 했는데 개별적 관심보다 전체 성과가 아니라 전체 성과보다 개별적 관심에 주안점을 둡니다. 변혁적 지도성은요. 변혁적 지도성은 개별 교사의 성장, 개별적 배려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변혁적 지도성은 비전 제시, 신뢰와 사명감 형성, 기대 이상의 헌신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학교 선택제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거고요. 교수 학습 방법 및 교육 문제에 대한 교육공학적 접근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의 재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2.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방적 활동을 지향하고 3. 학습자가 보다 의미 있는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4.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및 심리학적인 접근보다 늦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공학에서 공학의 개념은 과학 또는 과학적 지식을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가치를 위해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학이란 과학적 지식은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인 접근보다 늦게 발전된 개념입니다. 모니터링은 교육 정책 평가의 방법입니다. 교육 정책의 집행 과정이나 집행 후 정책 내용의 진도나 성과에 대해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혜자나 정책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는 권고자 및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평생교육은 일반 교양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평생교육은 만약 어느 한쪽을 강조할 경우 전문교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웹의 등장으로 이러닝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닝의 개념 및 정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흔히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를 총칭합니다. 이러닝의 활용은 초중등학교, 대학, 기업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러닝을 통해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러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방식은 각 국가별 교육 문화, 정책 및 제도 비전 등에 따라 다르고 대학의 이러닝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2001년에 이후 설립된 원격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대학의 이러닝은 현재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설립된 원격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평가 도구가 좋은 검사 도구나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타당도는 한 개의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 객관도는 채점자 신뢰도, 즉 측정 결과에 대해서 검사자나 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신뢰도는 측정하려고 하는 특성을 얼마나 오차없이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는가입니다. 하나의 평가 도구는 신뢰도는 높더라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의 양호도란 평가 도구가 얼마나 좋은 도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타당도는 재검사, 동형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아닙니다. 이건 신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검사법, 동명검사법, 반분법 등은 측정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의 측정 방법입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므로 재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객관도는 측정 결과에 대해 여러 검사자가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객관도는 평가자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결과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논술, 서술형, 수행평가 등에서 여러 평가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다면 객관도가 높다고 합니다.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이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신타필입니다. 신타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즉 타당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성립하면 신뢰도도 성립합니다. 즉 측정이 일관되지 않으면 즉 신뢰도가 낮으면 그 측정이 타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관되어도 즉 신뢰도가 높아도 엉뚱한 것을 재고 있다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계를 매번 같은 수치로 측정한다면 신뢰도는 높지만 그 체중계가 잘못 보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0점이 안 맞춰 있다면 타당도는 낮은 것입니다. 실용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건 타당도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는 타당도고요. 실용도는 평가를 실제로 실시하기 쉽고 경제적이며 시간과 비용 인력 면에서 효율적인 정도를 말합니다. 즉 실용도는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가의 문제이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는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타당도는 정확성에 대한 겁니다. 재고자 하는 걸 제대로 재는가이고요. 신뢰도는 일관성입니다. 결과가 일관되는가? 이고요. 객관도는 평가자 간 점수가 일치하는가? 이고요. 실용도는 평가가 경제적 효율적으로 가능한가입니다. 신타필 외우세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행 및 성취 정도 그리고 향상 정도를 표현한 누적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 공부를 하는 학생이 미술 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그린 순서대로 차곡차곡 모아둠으로써 자기 자신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작품집을 이용하여 지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수행 목적은 주관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틀렸죠. 포괄적이 아닙니다. 잠깐만. 포트폴리오 평가의 수행 목적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수행 목적은 주관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이 아닙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면 목표를 대충 넓게 추상적으로 세워도 된다는 뜻처럼 돼서 수행 평가의 원리인 명확성, 구체성에 어긋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고 개인 간의 비교보다는 각 개인의 변화 및 진전도에 초점이 있고 다양한 교과 과정상의 수행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통계적 절차를 통해서 원점수를 표준 편차 단위로 일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므로 가장 신뢰있고 유능한 척도로 비율 척도입니다. 측정 척도의 종류, 메저먼트 스케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 교육 평가에서 측정 척도는 심리 교육 평가에서 변인 즉 변수를 어떻게 수치화하느냐에 따라 측정 수준이 달라집니다. 피아제처럼 질적 발달이 아니라 여기서는 측정 가능한 양적 구분을 말합니다. 1번 명명 척도 노미널 스케일입니다. 이름이나 범주만으로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수치는 단순히 분류의 역할만 하며 크기나 순서 는 아닙니다. 수학적 연산은 빈도 즉 프리퀀시만 가능합니다. 예시로 몇명 척도 예시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고요. 예를 들어 성별을 표시할 때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A, B, O, AB로 표현하는 것도 몇명 척도고요. 전공 즉 교육학, 법학, 경영학 등을 전공으로 하는 것도 분류하는 것도 명명 척도입니다. 분류, 질적 구분, 순서 없음 이게 명명 척도의 특징이고 변명 척도로 가능한 통계는 최빈값 즉 모드입니다. 모드 서열 척도 2번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올디널 스케일이고 순서 즉 서열만 이미 있는 척도입니다. 1등, 2등, 3등처럼 크기 관계는 있는데요.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연산 불가능합니다. 서열 척도는 1등과 2등 점수 차랑 2등과 3등 점수 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는 수학적 연산이 불가능하고요. 서열 척도의 예로는 성적 격차 그리고 만족도가 있습니다. 매우 만족은 5에서 매우 불만 1 뭐 이런 겁니다. 순서가 있고 간격이 불명확하고 비교만 가능하면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로 가능한 통계는 중앙값 미디언 100분위수 퍼센타일입니다. 3번 동간 척도입니다. 인터벌 스케일입니다. 동간 척도는 간격이 일정한 척도고 단위 간격이 동일하므로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절대적 0점 즉 완전한 없음이 없습니다. 비율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동간 척도의 예로는 온도, 섭씨와씨, 지능지수, IQ, 성적 점수 예를 들어서 70점 대 80점이 있습니다. 동간 척도는 간격이 일정하고 절대형이 없고 차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동간 척도로 가능한 통계는 평균, 민, 그리고 표준편차 SD입니다. 비율 척도 레이시오 스케일은 동간 척도 플러스 절대적 0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수학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비율, 곱셈, 나눗셈 포함합니다. 비율 척도의 예시로는 키, 몸무게, 나이, 반응 시간 등이 있고요. 절대 0이 있고 비율 계산이 가능하면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로 가능한 통계는 모든 통계가 가능합니다. 평균, 분산, 비율 등 모든 통계가 가능합니다. 핵심 암기할 것은 명명 척도는 분류, 서열 척도는 순서, 동간 척도는 간격, 비율 척도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식 장학은 단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일상 장학이라고도 부르고요. 교장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5에서 10분 동안의 학습 순시나 수업 상관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및 학급 경영 활용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지도 조언을 제공합니다. 다른 장학 형태에 대하여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갖고 간헐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의 학급 순시나 수업 참관이 중심 활동입니다. 동료 장학은 교사의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교사들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자기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의 형태지만 장학 주체와 방법,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기장학은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자기주도 장학입니다. 외부의 장학 담당자나 동료의 도움 없이 교사 본인이 수업을 녹화하거나 학생 피드백을 분석하며 자신의 교수 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자기장학의 핵심은 자기 반성과 자기 평가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임상장학은 교장이나 장학사 등 장학 담당자가 교사의 실제 수업 장면을 관찰하고 사전 사후 협의를 통해 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수업 전 협의 프리 컨퍼런스에서 수업 목표와 관찰 포인트를 정하고 수업 관찰 observation을 거친 뒤 수업 후 협의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구체적 피드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주로 수업 기술 향상과 교수 행동 분석에 초점을 둡니다. 임상장학 설명이었습니다. 동료장학은 교사들 간의 협력과 상호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요. 같은 학교나 교과의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자기장학은 혼자서 하는 장학이고 임상장학은 전문가가 지도하는 장학, 동료장학은 함께 배우는 장학입니다.
평가, 즉 evaluation은 질적인 접근입니다. 가치지향적이며 시행의 효과를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검사, 즉 테스팅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측정, 평가, 총평으로 구분되고요. 가치 중립적이며 행동의 증거를 수집하는 도구입니다. 측정, measurement는 양적인 접근입니다. 개인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비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행동, 사물 및 사건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를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측정입니다. 총평, assessment는 양적, 질적인 접근입니다. 주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하는 과정입니다. 문화 지체는 문화를 이루는 여러 하위 요인들은 같은 속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도나 변화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해 한 요인의 변화가 다른 요인의 변화에 비해 뒤처지게 되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문화 지체, 컬처럴 레그란 오그버니 소셜 체인지 1966년에 나왔죠. 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문화 구성 부분 간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화적 격차, 즉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률, 즉 물질 문화는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안전 운행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즉 정신 문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 지체의 예입니다. 문화 계승, 즉 인컬처레이션은 문화 전개, 문화 전승, 문화 번식이라고도 하고요. 한 개인이 그 집단의 문화를 획득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문화 계승은 특정 문화가 다 그 문화를 담당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문화 접변, acculturation, 문화이식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접변, 문화이식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가 변하는 현상으로 고려양 몽골풍 이런 거죠.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문화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문화 전파는 문화 접변보다 광의의 개념입니다. 문화 전파는 개인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문화 모방, 문화 차용, 문화 전이, 적극적 전파 등을 다 포함합니다. 문화 실조 (cultural deprivation은 인간 발달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요소의 결핍과 과잉 및 시기의 부적절성에서 일어나는 지적, 사회적, 인간적 발달의 부분적 상실, 지연, 왜곡 현상을 말합니다. 문화 요소의 부적절성에서 오는 발달의 왜곡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을 보상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재개념주의는 파이너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자서전적이고 전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재개념주의적 관점은 현상학자인 파이너의 교육과정 이론화, 재개념주의자, 즉 Curriculum Theorizing, The Reconceptualist 1975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아이즈너, 지루, 애플 등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전통적 교육과정 접근 방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교육과정 이해에 관심을 가진 교육과정 학자들의 관점을 가리킵니다. 이게 재개념주의고요. 타일러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 교육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담론들의 활용,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학적 및 정치적 관심의 증대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시로는 지루, 애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인 담론, 아이지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학적인 담론, 파이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 담론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교육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의 교육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루터는 공교육제도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고타 교육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과학화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자연주의 사상이고요. 칼뱅은 고타 교육령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매사추세츠 교육령에 영향을 주었고요. 전인 교육이 교육 이념으로 발달한 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이고요. 도시의 발달로 대학이 처음 생겨난 건 중세 후기입니다. 루터는 교육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아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론을 강조함으로써 공교육제도의 형성을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에 힘입어 공포된 고타 교육령은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의무교육령입니다. 루터 고타 교육령 외우세요. 칼뱅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질주의는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전달을 강조하고, 실증주의는 지식의 대상을 경험적 사실에 한정하고, 실존주의는 인간은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항존주의는 인간의 불변적 본질인 이성의 개발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중시합니다. 분석 철학은 이미 확립된 지식체계에 대해 논리적 비판적 분석을 하고요. 현상학은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를 중시합니다. 프로이드는 남근기를 성격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로 보았고요. 케이스는 피아제와는 달리 4단계, 즉 케이스는 감각운동기, 관계기, 차원기, 벡터기를 제시하며 정보에 대한 암기력보다는 정보 처리 전략의 효율성, 즉 자동화를 중시했습니다. 에릭스는 8단계를 제시하고 3단계에서 주도성 이니셔티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서 사고의 발달이 핵심적이며 언어의 발달은 그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ZPD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을 말합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과정 요소 중 목표를 가장 강조한다는 점에서 목표 우위 모형이고요. 목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일정한 방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직선적 모형이고,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당위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처방적 모형입니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모형입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은 학습자 사회교과의 요구를 분석하고요. 연역적 모형입니다. 전체 교과에서 단원으로 가는 4단계 개발 절차고요. 교수 학습 활동을 단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타바의 모형은 단원 개발에서 출발하여 교과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귀납적 모형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타일러는 연역적 모형이라고 했죠? 타바는 귀납적 모형입니다. 타바는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요. 귀납적 모형입니다. 단원에서 전체 교과로 갑니다. 타일러보다 세분화된 절차고요. 교수 학습 활동을 단계에 포함했습니다. 타일러는 교수 학습 활동을 단계에서 제외했는데 타바는 교수 학습 활동을 단계에서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항상 타당도는 높을까요? 아닙니다.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구간은 타당도 구간을 포함한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거나 낮다.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높거나 낮다. 신뢰도는 검사도구의 일관성 또는 정확성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내용이면 신뢰도가 높다. 검사 문항이 많은 검사도구가 문항수가 적은 검사도구보다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는 검사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던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영교육 과정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교육 과정입니다. 아이즈너가 교육적 상상력, 즉 1979년에서 나온 책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학교에서 의식적, 공식적, 관습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즉 배제된 교과나 지식, 사고양식, 학생들이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동안에 놓치게 되는 기회학습 내용, 즉 배제된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은 현성 교육 과정입니다. 영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공적인 문서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내용이 영교육과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서에 빠진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도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정이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표준 점수는 비율 척도고요. H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4로 편안한 점수입니다. 수학 과목에서 원점수 75, 표준 편차 7, 평균 68이면 Z점수 1입니다. Z는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입니다. Z가 0이면 평균이고요. Z가 1이면 상위 약 10%, 16% 안에 들고요. Z가 2면 상위 약 2.5% 안에 듭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Z는 구간이 아니라 Z는 구간이 아닙니다. 스테나있는 구간인데 Z는 구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니, Z가 아니라 Z를 지금 100분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100분위는 구간이 아닙니다. 네, 100분위는 특정한 거고 구간이 아닙니다. 스테라인은 구간이고 100분위랑 Z랑 T는 다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Z는 0은 평균이고 Z는 1은 상위 약 16%이고요. Z는 2는 상위 약 2.5%입니다. Z점수의 분포 형태는 원점수 분포 형태와 일치하며 Z점수의 분포 형태는 원점수 분포 형태와 일치합니다. 점수의 제곱은 점수의 사례수와 같습니다. 즉, Z점수들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그 값은 사례수 n과 같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원점수 90, 표준 편차 5, 평균 80이면 T점수는 85가 아닙니다. Z는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이므로 Z는 2입니다. Z가 2니까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 90 빼기 5 하면 85 되죠. 85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Z는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죠. 원점수 90, 표준 편차 5, 평균이 80이면은 90 빼기 80 나누기 5니까 Z는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T는 50 플러스 10Z니까 T가 70입니다. 스테나인의 주요 특징 및 비율입니다. 정의는 스탠다드, 표준, 그리고 9의 합성어로 정규 분포를 9개의 구간으로 나눈 등급입니다. 구간입니다. 하나의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 범위에 속하는 등급입니다. 스테나인 2는 Z점수가 마이너스 1.75에서 마이너스 1.25 사이고요. 스테나인 5는 Z가 마이너스 0.25에서 0.25, 즉 평균 근처입니다. 스테나인은 구간이라서 원점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 특징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할 때 평균은 5,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지금 스테나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비율은 9등급이 가장 높고 1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9등급은 상위 4%, 8등급은 상위 7%, 누적 11%고요. 7등급은 상위 12%, 즉 누적 23%고요. 6등급은 상위 17%, 즉 누적 40%고 5등급은 중위 20%, 즉 누적 60%, 즉 평균 구간이고요. 4등급은 하위 17%, 즉 누적 77%, 3등급은 하위 12%, 즉 누적 89%, 2등급은 하위 7%, 즉 누적 96%, 1등급은 하위 4%, 즉 누적 100%입니다. 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ZT 스테나인, 스테나인은 구간임으로 원점수 측정 불가하고 근사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Z가 마이너스 3이면 T는 20이고 스테나인은 1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원점수 측정 불가합니다. 근사치입니다. 스테나인은. 그래서 Z는 마이너스 3, T는 20, 스테나인은 1, 백분위 0.1. 이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2면 T는 30, 스테나인은 1, 백분위 2.3이고요. Z가 마이너스 1이면 T는 40, 스테나인은 3, 백분위는 15.9. Z가 0이면 T는 50, 스테나인은 5, 백분위 50이고요. Z가 1이면 T는 60, 스테나인은 7, 백분위는 84.1이고요. Z가 2면은 T는 70, 스테나인은 9, 백분위는 97.7이고요. Z가 3이면 T는 80, 스테나인은 9, 백분위는 99.9입니다. 위 표만 외우면 문제가 풀립니다. 문항들 간의 동질성은 내적 일치 신뢰도고요. 동질성은 내적 일치고요. 시간 안정성은 재검사고요. 검사 형태 간 동일성은 동형 검사고요. 예언 현재가 나오면 준거 타당도고요. 대표성은 내용 타당도고요. 이론적 개념은 구인 타당도고요. 채점자 일치는 카파나 ICC입니다. 신뢰도와 관련해서 내적 일치는 문항들 간 동질성을 말하고요. 그거는 크롬바흐스 KR20, 21, 스플릿 헬프가 그 내적 일치 문항들 간 동질성 연관지어서 그 암기하시면 됩니다. KR20은 이분척도고 KR21은 난이도가 비슷한데 이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시간적 안정성을 가집니다. 리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고요. 같은 검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문항 구성, 표현 등 검사의 형태만 달리하고 내용 난이도는 동등하게 구성하여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검사 형태 간 동등성, 즉 측정학적 동등성이고 겉모습까지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가 동형 문제들 보면은 겉모습까지 동일하지 않죠. 겉모습까지 동일하면 그건 표절이죠. 네, 동형 문제, 그 9급 동형 문제들 보면은. 네, 그 다음에 동형 검사 신뢰도는 측정 속성, 동형 검사 신뢰도는 측정 속성, 즉 컨스트럭트와 난이도 문항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parallel forms reliability라고 합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채점자 간 일치도고요. 평정자 간 일치도이고요. 여기에는 카파, KPPA, 즉 명목척도, 코엔이 만든 범주형 자료고요. ICC는 연속척도고 연속형 자료입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 일치도는 평정자 간 일치도고 카파랑 ICC가 있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4조에 제시된 평생교육의 이념은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즉 기회균 등 자율성 존중, 정치적 중립성, 상응한 대우를 강조합니다. 성인교육을 위해서는 기업체 및 산업체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육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보충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평생교육 이념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주의는 사회의 질서 유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질서는 구성원의 합의 등 가치 관점에 유지됩니다. 세습적 지위나 권위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업적 및 노력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하여 사회에 제공해준다는 게 기능주의고요. 학교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본다는 갈등 이론의 관점은요. 학교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배집단이 선호하는 가치 태도 규범이고 학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며 지배집단의 이익과 관련을 맺고 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직업 친분이나 직무수행 능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갈등론에서는. 그리고 캠벨의 교육정책 결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섯 가지 수준입니다.
캠벨의 교육정책 결정론. 첫 번째는 기본적 힘의 작용 단계, 베이직 프로세스입니다. 전국적 전 세계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공학적 힘, 즉 영향력이 교육 정책 결정에 작용하고요.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 정도, 국민의 경제력 수준, 국제적 긴장 상태, 인구 동태, 기술공학의 발전, 새로운 지식의 발전 등 제요인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 영향을 받습니다. 2번은 선행운동 단계, 엔티서던트 무브먼트입니다. 기본적 힘에 대해 반응하는 단계로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끄는 각종의 운동이 선행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개인이나 또는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교육개혁에 관한 건의서, 연구보고서 등은 교육정책 형성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번은 정치적 활동 단계입니다. Political Action. 정책 결정에 선행되는 공공의제에 관한 토의나 논쟁 등이 전개된 단계입니다. 개인 전문가나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교육개혁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끄는 연구보고서가 일단 작성되면 이는 교육과학 기술부를 비롯하여 각이나 국회에 반영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정당의 정책으로 되어 정책 결정기관을 자극하여 교육정책의 형성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식적인 입법의 증거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인 전문가 또는 전문 집단에 의해서 교육개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환기시킵니다. 4번은 공식적인 입법 단계 Formal Enactment입니다. Enactment가 정책이죠. 이넥트먼트가 입법이죠.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정책 형성의 최종 단계입니다. 지방 및 중앙의 각 부처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5번은 정책 실행과 평가입니다. 정책 대안의 실천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사후 평가합니다.